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한덕선입니다. 제가 요청받은 것은 감염병 시대의 의료윤리와 인권, 그래서 너무 주제가 큰 것 같아서 처음에 고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컨퍼런스 자체가 불과 2주도 안 돼서 만든 컨퍼런스고, 또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훌륭한 연자들이 오셨고, 또 이 안에 윤리와 교육을 집어넣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래서 한번 맡아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윤리를 공부한 적은 있으나 그 이유가 의학교육의 난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 어떤 문화비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역시 윤리, 인권 이것도 나라마다 어떤 문화적 현상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비드19가 오고 나서 감염병과 예방의학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또 한 분야의 전성시대를 다시 맞고 있는 게 의료 윤리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끔찍한 일을,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인류들이 보여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위험에 빠뜨릴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리가 관여해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많이 여기에 코비드19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치료 대상자, 누구를 살릴 것인가 살생부 작정하는 그런 얘기, 또는 약물의 임상시험과 또는 시험의 자유, 증명이 안 됐어도 한번 심증만 가지고 써보자, 그럴 수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왔는데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 자유의 구속, 쉽게 얘기해서 공익을 위해서 시빌 리버티를 제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교통, 인터내셔널 트래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경을 봉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WHO에서 했었고, WHO는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은 국제연합에 있는 산하기구인데도 WTO 이런 데들하고 입장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부처간의 협력이 잘 안 되듯이 같은 이슈 가지고도 WTO, WHO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주는 세계 최고 증후군 증상이 좀 심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사회 병리처럼 될 수도 있고, 간혹 이런 것이 지독하게 쌓이게 되면 인종 혐오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적 요소를 낳는데, 거기에 대해도 우려의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염학, 또 예방약, 전성기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보이는데, 지금 전형적인 미국의 민간 의료기관, 그러니까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세워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호소하고 회비를 내주면 연구센터가 돌아가고, 거기서 정부가 지원을 하든 말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굉장한 일들을 해내는데, 미국에서 헤스팅 센터하고 케네디 센터 그러면 미국 전체의 어떤 생명윤리를 이끌어가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를 맞이해서 거의 매주 뉴스라 그러지 않고 뉴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매주 나와서 그때그때 한 사안씩 해서 그런지 뉴 프롬 바이오에틱 포럼 그래가지고 코비드 사태가 벌어나자마자 주기적으로 하면서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뿌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때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윤리적인 어떤 얼개 틀하고, 또 이러한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디에 포커싱을 뒀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안전,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한된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로 언서튼티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관한 내용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생활하면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결정이 누구를 살릴 거냐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 전에 보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응급의학과인가 아니 중환자실 실장이신가 누가 자살하셨죠. 그냥 의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서. 의사들이 우리가 배운 거는 인디비주얼 케어를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하라는 걸 배웠는데, 의사들한테 누구를 죽이고 살릴 거를 결정하려니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리기관의 입장에서도 어떤 프린시플이나 가이드는 제공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라고 하자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트리아 살생 누구를 살릴 거에 관한 무슨 이런 정도니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내용 중에
그러면은 헬스케어 리더들한테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개를 꽂았습니다. 하나는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 의료인과 취약자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contingency, 그렇죠? 항상 이게 번역이 좀 힘든데 그냥 작은 비상사태 때의 어떤 의료와 그때 그 의료 표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컨틴전시 레벨 그러면 자원 부족해, 재원 부족해, 사람 부족해.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건가를 다 갖고 있으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제시한 여러 가지 가이드, 폴리시,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송소부터 음식물부터 숙소, 또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그 제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몇 페이지 정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라는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걸 보고 참 놀랍긴 놀라웠습니다. 이런 데서 아마 진짜 선진 방역이 뭔가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어저께도 하나가 나오는데 그 전주에 나왔던 이슈는 언제 나라를 다시 오픈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제목으로 했고요. 그래서 reopen the nation 다시 어떤 그 제재 조치를 푸는 것은 사실은 윤리적인 사안이다. 윤리적인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 이건 과학적으로만 결정할 수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첫 번째 우리 홍 교수님 강의에서 트럼프하고 주지사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주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보건의료의 또 과학적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 여기에 정치가 관여하지 않게 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윤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그거 맞는 거지만 헬스 아웃컴과 사이언스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여기에는 윤리적 관여가 필요하고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이언스의 폴리스와 정책과 또는 인터페이스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어떤 검증과 검토가 있어야겠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황우석 그 교수 사태 때도 보면 사이언스하고 폴리시상의 정치권이 보여주는 무능력 때문에 아주 큰 망신살이 있는 사고를 겪었는데,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황우석 박사가 어떤 그 유전자 뭐 이런 거보다는 생명윤리를 덕분에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는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분 덕에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명윤리학적 고찰을 국민적 차원에서 해보거나 이렇게 다양한 민간에서 해보거나 이런 건 아직도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개방할 때 우선 가치와 근거로만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락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는 빈곤과 실업이 악화돼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굶어 죽나 또는 병 걸로 죽냐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여러 달라라는 얘기가 있고 각 가정에서 장기화된 일로 인해서 아동 발달 장애, 술, 흡연, 이런 데 대한 남용, 그다음 가정 폭력, 아동 학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는 자료들이고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해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락다운을 하던 열던 간에 사실은 이것은 의과학 경제학 간의 문제가 아닌 이걸 잘 따져봐서 이득과 부담, 버든과 베네핏이 뭔가를 한번 보고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해악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이 부담 가능한 해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되고 향후 사회를 형성한 공유 가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락다운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향후의 독재국가 더 독재성이 강화될 거고 경찰국가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일 사람들 하이진이란 말에 좀 경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 나치주의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위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보건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죠. 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 죽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어놓는다 그러면 돈이 사람 생명에 우선한다는 또한 가치 공유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것에 대한 결정은 윤리학자들도 거의 정답은 우리 어떻게 내려볼 수가 없겠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드시 할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할 때 과학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비드19에서
위험 사정, 어떤 풍업, 리스크에 대한 거를 잘 조정을 하자. 그래서 경제를 재개했을 때의 위험, 또는 신종 전염병 위험을 최소화할 때 위험을 잘 보고 밸런스를 맞춰보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사회를 열고 트럼프가 제시한 것이 수백만 명의 매일 수백만 명을 진단 검사하고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여행과 모임의 통제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앵글로 아메리칸 또는 유러피안과 저희하고 다른 점이 이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 문화는 우리와 같은 과감한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트래킹이라든가 팔찌를 채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거부감과 경계를 갖고 있고, 내 땅에서는 내 맘대로 한다 그래서 총 들고 나와서 이제 주지사들 앞에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타나는 우리하고는 매우 다르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 아까 기 소르만 교수가 얘기했죠. 한국에는 너무나 감시 국가다. 그 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전에 한번 대통령 주치의가 미테랑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그분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다가 결국은 면허 다 뺏기고 의사협회에서 그걸 잡혀갔다가 형사고발 당해서 결국은 3개월 실형 살고 그 순간으로부터 의사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문화가 너무 다른데, 우리는 수술방 CCTV를 아주 공개적으로 도지사가 먼저 끌어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고요. 그래서 휴대전화 방역에 관해서는 지금 굉장한 서로 노출이 있어서 이거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노인들 다룰 줄 모르는데 휴대전화로 앱이 없는 사람은 식당도 못 들어갈 거고 상점도 못 들어갈 것이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너 앱 깔아서 그거 갖고 와봐 하고 이제 트레이싱이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소셜 스티그마타라든가 좋지 않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하고 애플에서 훨씬 난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는 걸 만들었다 그래도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지 그러한 시스템은 없다라고 이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득과 부담에 대한 균형 판단의 난제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어떤 게 어떻게 정답인지는 여전히 궁금하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디지털 앱을 통한 방역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미국의 리더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우선 의사소통을 좀 투명히 해라. 우리나라도 수직적 의사소통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경험을 살려서 매일 노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저녁 때 꼬박꼬박 하루 2번씩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일선에 있는 다른 의사들은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냥 텔레비 보고 알고 있는데 정보를 구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무증상자 퍼센테이지를 어디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답을 제시할 수도 없고, 의사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매일 대처 회의도 하고 굉장히들 밤에 모여서들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정보 획득은 역시 공무원 서클 내에서만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자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는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라쿠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거 백서를 만들자 그래도 그때 그 자료들을 찾으려면 아마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한테 정책 결정할 때 제발 정치, 개인 정파적이라든가 개인적, 트럼프한테 보내는 메시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끼어들지 않게 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은 유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컴피팅 이슈에 대해서 윤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추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또 다른 점 보면은 정부는 자기들이 선거로 한번 해보라고 맡겨준 경영그룹이지 우리처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봐서는 북미 대륙에서 살아보고 할 때 느낌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우리나라 그럼 지도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냐, 의사소통의 투명성 성공했습니다. 높아졌는데 수평적인 네트워크, 옆으로 퍼지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직이라든가 무슨 다른 사람들과의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순수 과학을 바탕으로 하느냐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는 전문가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직에서는 비판적인데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줄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만 전문가 그룹으로 하는 거수기 부대라고 누가 이렇게 막 폄훼하게 되고, 또 막상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게 웬 말인가, 우리가 왜 비선 조직으로 몰리냐,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쟁적 가치에 대한 윤리적 추론이 국민들이 아닌 정치가 공무원의 정무적 추론으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할 때고 시기적으로 계속 위험에 대한 사정.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해서 이걸 우리가 풍을 만든다 할 때처럼 풍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던데, 어떻게 보면 위험보다는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풍험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거고요. 근데 우리 사례 정의는 계속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EU만 들어봐도 CDC에서 보면 계속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의 한 3주 전에 봤는데 그때 8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꽤 정교한 위험 사정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동작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는 위험 사정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건 제가 3월 달에 3월 초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Public Health England, 그러니까 UK 중에서도 잉글랜드 거기에서만 자기들이 공중보건에서 자기들이 쓰는 아주 간략한 방법, 그래서 어떤 그 치명도라든가 또는 불확실도, 그다음에 확산성, 그다음에 개입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컨텍스트를 봤을 때 이것만 봤으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뭐 종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 경제 활동에 전념하시고 국경은 안 닫아도 되니 안심하라는 그런 조기 낙관론이라든가 그건 굉장히 사실은 비전문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대체 해봤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카테고리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각 구인마다 설명이 있어서 맞는 걸 고르는데 여러 사람 의견 받아서 이 디그리를 맞는 건 모더레이트, 하이, 디피컬트는 그러니까 3, 4, 4는 몇몇 사람들 끼는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면 고부담 의사 정책 결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자문의 어떤 편향성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풍엄 사정은 볼 수가 없고 여기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를 갖다 나중에 후에 그래서 그랬다 그러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경전이라든가 골드 스탠다드는 아니고요. 그 문건을 자세히 한번 컨스트럭셔널리제이션 해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했는 건지 지금의 현재의 컨텍스트와 또는 회의라 주의를 요하는 것들을 시각으로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행 통제 정책과 그 전문가 자문에서 여행을 통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미립국이라든가 인권 침해,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통제를 안 했더니 경제 침체가 더 심해지는 어떤 역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통제하는 것과 통제하는 게 아니면 열어준다라는 바이너리 띵킹을 하는데 통제는 통제고 열어주는 건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증거가 없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채택하는 오류 같은데 다른 쪽은 다른 쪽 나름대로 다시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아주 굉장한 정치적 발언까지 여기서 이제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초기에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사이언스하고 폴리시 인터페이스에서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요. WHO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독감에 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메타 분석 여러 논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행 통제 한 가지만 했을 때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방역 대책과 병행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쓴 게 있고요. 다른 또 어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인터내셔널 트래픽에 관한 권장사항을 업데이트해 나왔는데 통제는 발병 초기에 분명히 효과 있어서 초창기 하이퍼볼릭 호브를 느슨하게 해줘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대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분명히 써 있고요. 시간적 여유 부여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풍엄 사정,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잘 해서 하고 공중보건 위험의 상황과 잘 규정을 맞춰서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프로포셔널리티, 무조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단기간 또 주기적으로 계속 검토해가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통제했던 의사협회라든가 몇몇 사람들 예방의학자들은 이것은 프린시플 오브 프리코션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 예방의학자들이 이게 사전 예방주의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이게 프린시플 그럼 주의도 되기 때문에 사전주의 그럼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이란 말이 제가 보기엔 제일 나을 것 같고요. 70년대 독일에서부터 이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EU에서는 어떤 규범으로 앉는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는 헌법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점차 공중보건, 환경, 식품안전 분야, 또 WTO에서는 이걸 잘 받아들이는 프린시플들이고요. 이건 모든 걸 다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잘 모르는 경우, 지금과 같은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게 사실 아직도 별거 없어서 불확실성 대처로서는 프린시플 오브 코션,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원래 어떤 자기네 국제화된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전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많이 보였는데 답답했는지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98년 미국에서 환경활동가 과학자들이 합의를 봐서 특정 행위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유발한다면 과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충분히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법적 정당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미국에서 많이 파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쇠고기라든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판매하라 그럴 때 유럽에서는 증거자료, 안전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너네들의 입장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하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위험 분석과 코스트 베네핏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분석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리스크 어널리시스하고 CBA는 어떤 근거 난리지가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데 사실은 그걸 근거로 하는 건데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하기가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적정 규제라는 것은 잠재적 위험에 비례하고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셔널리티 비례의 원칙이 하는 거고요. 사전주의 원칙은 자제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요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비용으로 하자. 이런 데서 사실은 전문직 단체와 정부 부서와의 어떤 컨플릭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주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건데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 뭐 그렇다면 논문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논문은 뭐 별로 나온 것도 없고 중국에서는 뭐 몇백 편이 나온 것 같던데요. 또 미국 사람들이 초청해서 되는 것들이 되게 대만에 있는 학자들, 대만 부통령이 예방의학자라서 예방의학자 워낙 정통하고요. 아마 강대희 선생님하고 동창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확실히 그 대처하는 것들이 좀 틀렸고 그 사스 때 경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그냥 방역이 발동해가지고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데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자신의 재능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집착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된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저하를 의료계에서는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어떤 그 정부의 정권에 지적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화가 났더니 선거 끝나고 나서 관주도에서 의료인 감사 운동을 또 벌려서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오래된 공자님 말씀 2000년 전쯤에 말씀하셨나요? 몇 년 전이니까 정확하게 기원 전 500년이니까 스스로를 최고라고 부르고 스스로 최고의 경제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그 경제는 최고가 아니다. 이건 한 번쯤 너무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코비드 19은 아직도 사실은 실체 파악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살고 있는 현세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정치적 변화 있고 반인류적 요소도 보입니다. 어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중국인에 대한 어떤 표면이다. 그럼에도 가장 알지 못하는 게 제 의견으로는 이게 어떤 개념으로 정착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스 때 우리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추정 환자라 그럽니다. 그게 환자를 모르기 때문에 추정 환자 10몇 명 그게 아마 닿았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방역 최고 국가라고 선전을 한 적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왜 한국은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인류 생태학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우리가 바이러스만으로도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스노우경이 뭐 예방에 하시는 분이 콜레라 발견하듯이 누가 이런 데 좀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어떤 그룹은 이런 데서 좀 더 강한 저항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 추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최고라고 뭐 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건에 대해 또는 잘 모르는 어떤 과학적 진보에 관해서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